스루프 타임즈 2023년 7월 29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상장사 상반기 개별 실적 분석 예고라고 제목을 달아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조 원가에서 가공비를 디커플링 하라. 이게 핵심 요소가 되겠고요. 디커플링의 비유로서 암흑물질을 제조 원가의 재료비와 가공비 중에서 가공비를 암흑물질로 비유해 가지고 분석을 좀 해서 스루풋 회계로 이 상장사 기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그 세계는 스루풋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 실적들이 한 8월 중순경이나 좀 일찍 공시하는 데는 뭐 8월 초순부터 공시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학생 그 방학 숙제처럼 8월 15일 육박해 가지고 다들 공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랜덤 샘플 해 가지고 대부분 좀 대기업 중심으로 그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흔들립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데가 현재 그 브릭스 회원국들인데, 요걸 좀 확대해 보려고 중국이 꽤 애를 쓰고 있는데, 인도와 브라질이 조금 이 반대 의견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냈는데, 좀 이 관찰자로 좀 들어오는 정도로 일단은 하자. 그런 식의 이제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뉴스가 좀 떴습니다. 호주 66억 달러 계약으로 허큘리스 군 소송기 20대 구입을 했다. 로이터 보도 내용입니다. 호주는 월요일 안토니 블링컨 및 미 국무장관과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무장관이 이번 주 후반 방문에 앞서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하고 호주에 이제 거의 동시에 갈 모양입니다. 슈퍼 헤라클라스 군수송기 20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98억 달러, 호주 달러로 66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비행기를 다 요즘 교체시키고 있는데 한 1, 이틀 전 그 방송에 먼저 나온 것은 호주가 한국 한화 47억 달러 방위 사업 수주했다 하는 뉴스도 있었죠. 육지에서 싸우는 이 탱크류를, 그게 이제 여기는 군수성기는 20대에 66억 달러인데, 우리는 이거 장갑차 비슷한 거죠. 그게 이제 129대에 47억 달러니까, 뭐 가격 차이는 아주 큰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따르면은 중국 경제가 침체로 치닫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경제 석학이 얘기한 거지만 이미 많이들 소개된 내용들입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가 되는 이유는 중국이 더 나빠질 것,
일본의 비율을 들었습니다. 먼저 그 원인을 낮은 출산율과 낮은 이민율 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갔는데, 현재 중국의 노동인구도 고령화 젊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인구도 감소하는데, 청년 실업률이 또 21%에 달했다는 거 많이 뉴스들 나왔죠. 그리고 이제 5월 제조 활동이 위축됐고, 또한 부동산 활동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둔화로 치닫고 있다면 흥미로운 문제는 대량의 고통이나 사회적 불안정 없이 느린 성장을 관리하는 능력인 일본의 사회적 결속력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 자기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불안정한 권위주의 정권, 요즘 독재 정권을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질문형으로 말하자면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장까지 바꿨는데, 그거는 또 말미에서 중앙은행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일본은행 대규모 완화 대책을 수정, 장기와 단기금리 조작을 유연화 0.5% 넘도록, 이렇게 일본 TBS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앞으로는 운용을 유연화하고 상한을 0.5% 정도로 하면서도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는 1% 정도의 움직임을 용납합니다. 이게 뭐 금리를 올리겠다는 표현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금리를 올렸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는 그 나라 정부의 그 국채 발행을 일본은행이 그걸 사줘가지고 50%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이 이제 은행장도 바뀌었죠. 유연함으로써 경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부작용을. 그래서 그 관련 또 다른 블룸버그 쪽에서는 통화적으로 이것은 엔화 가치 상승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일본은행 월이가 엔화를 끌어올리면서 미국의 10년 수익률이 4%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국채 금리를 1%까지 허용한다 그러지만은 이게 한 3% 차이까지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까지 제가 그 금융이나 거시경제 이런 쪽은 속된 말로 우리가 그 젬병인데 좀 이런 뉴스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배워가고 좀 그런 학습이 돼가지고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채권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한다. 이런 얘기고요. 일본 금리가 낮아 일본 기업들은 그 자금을 외국에 많이 투자했었는데 돈이 좀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동안에 그 일본이 해외 그 투자는 미국으로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유럽 비중이 엄청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한국도 해외 순금융자산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IMF 쪽에서는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갚지를 않으면서 해외에 투자를 한다는 게 IMF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해외 투자를 했는데 부실 해외 투자 이런 거로 해가지고
현실적인 이 가치를 평가해서 아무래도 그 평가 손실 난 게 많을 거란 말이죠. 부실 투자를 했으면 요거를 너희들 그 기업들이나 이런 재무상태표에도 표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코노미스트가 그 댓글 1순위로 올라온 그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YTN 사상 초유의 2%포인트 시대 인데 대출 놓고 정부 한국은행 엇박자 또다시 대출 규제 완화 나선 정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역전세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좀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세값이 크게 떨어져서 전세를 바꾼다 한들에도 나갈 사람한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은행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전세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건데 전세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집값이 떨어져서 기전세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값도 내려가는 거니까 집값도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주택담보대출을 하더라도 그 금액도 좀 뭐 그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역전세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되겠냐.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그 공장이 울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경상도에서는 이 전세 제도가 없어요. 대구 같은 데는 1년치 한꺼번에 그냥 울산도로 1년치 한꺼번에 주고서 그냥 1년 동안 살고 또 1년치 한꺼번에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 전세 제도는 주로 경인지방, 호남지방은 잘 모르겠어.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이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인구의 반이 이 서울 및 경인 지방에 몰려 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시장에선 갭 투자 악용 가능성이 적용됐다. 시장은 늘 정부보다 앞섰으니 이번에도 투기 세력이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대출 규제 요구, 다시 급증한 가계부채. 왜냐면 한국의 그 가계부채가 뒷면에서도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천조가 넘어가지고 세계 1위랍니다. 부채가 GDP 대비. 한미 금리차 2%포인트 더 좁아진 한국은행 선택지. 이런 또 제목으로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부총리시고 한국은행장이고 한국은 1년간 버는 국민소득도 가계빛을 갖지 못할 나라니 머니투데이 일본판 코리아 웨이브지인데요. 한국에서 고금리의 여파로 잠시 잠잠했던 가계대출이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금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금은행의 시중은행이든 어떤 은행이든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 3천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9개월만 최대 증가가 금액이 5조 9천억 원에 이르렀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3월까지는 줄었지만은 4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IF라고 국제금융협회는 세계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제1분기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비치 비율이 102.2%로 34개 가운데 객주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는다. 1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도 빚을 못 갚는 나라가 됐다. 유일한 나라가 됐다. 홍콩이 95.1%,
태국이 85.7%, 영국이 81.6%, 미국은 73%, 일본은 뭐 안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남침이 해방전쟁이라는 북열병식 방송사들 또 통중계했다. 또니까 전에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네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KBS, SBS, YTN은 유튜브 공식 채널 통해서 북보도 통째로 중계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중앙일보에서는 좀 YTN한테 좀 뭐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남침을 부정하며 수많은 국군이 희생된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으로 기념하는 북한의 선전성동 행사를 여과 없이 그대로 중계하는 것이 논란이 예상이 된다. 이런 거고요. 북한의 위협적 무기 체제를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나라의 열병식은 북한이 정순절로 주장하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남침 정당화, 선전성동 이런 거를 하는데 도발적인 내용을 담은 북한 아나운서의 나레이션까지 그대로 송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김정은이가 망원경으로 쌍안경으로 뭐 보는 모양인데 뭐 잘 안 보여요. 입이 좀 삐쭉해져 가지고 있고 러시아 국방장관 맞죠? 쇼이구인가요? 이번에 그 창관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관심 높아 숙여 있어. 이렇게 이제 이 KBS, SB 측은, 그 관련 입장이 없다고 했지만, 특히 똑같은 질문에 YTN 측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YTN은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얘네들이 이 방통위원장 교체에 대한 저항 행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YTN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북한 출생률과 고령화 관계는 어떻게 되건 이렇게 걔네들은 그런 거는 YTN은 왜 그 보도를 안 할까? 어디서 그 정보를 들어온다면 이런 거이 궁금한 게야. 난 말이지. 이렇게 이제 YTN한테 이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게 궁금하다 이 말이야. 응? 걔네들이 무슨 인력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 방송질을 해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세계 뉴스 쪽에서도 디펜스 뉴스 쪽에서 북한 열병식 때 전시된 무기 보기 이래가지고 AP통신 김통영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출신 기자겠죠. 요게 이제 그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소개를 했고 북한이 언제 이런 그 드론 비행기를 만들었는지 이거 꼭 미국 거 보는 것 같습니다. 공공용 드론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연장포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어, 요거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제목인데요. 김정은, 미군 무인기와 충격적으로 닮은 신형 북한 항공기 2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리홍중 중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원장 뭐 그러면은 뭐 상당히 높은 친구가 왔다 이런 얘기인데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사진이 또 소개가 됐고요. 요게 이제 이 MQ9 리퍼 아까 앞면에서 보여준 게 리퍼 같고 이게 RQ4라는 게 이게 글로벌 호크 아닌가 몰라요.
뭐 둘 중에 제가 좀 뭐 잘 헷갈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모양을 보면은 미국과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해리스 그 대사가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에도 이 그 무인 정찰기인가 이게 그 들어왔는데, 정찰기라고 소개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공개를 안 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하나도 보고를 안 해가지고 그 카톡인가 뭐 이런 거 페이스북인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찍은 사진을 개별적으로 그 해리스 대사 시절 때 국내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왜 그런 미국의 그런 이런 드론이 들어온 것을 왜 이 보도를 안 했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북한이 미국과 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남한내 국가 기밀 팔아먹는 적색 분자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또 상상을 상상 추정. 근거가 있으면은 추정이고요. 근거가 없으면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미국의 이게 그 드론이 그 무인 정찰기죠. 무인 정찰기 생긴 모양하고 꼭 요 앞모양을 보면 에어리언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거의 베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베낄 수 있느냐 매우 궁금합니다. 블룸버그 중국 로켓군 고위 관계자들 뇌물 조사 중에 있다고 SCMP가 밝혔습니다. 니오차이 인민해방군 로켓군 사령관 류광빈 부사령관, 장정중 전 부하가 중앙군사위원회 반청탁기구에서 수사관들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 보도가 나오네요. CMC면은 뭐 차이나 밀리터리 무슨 뭐 그 커미티 뭐 이런 걸까요? 이거 약자 건데요. 시 주석은 최근 몇 주 동안 군부의 통치를 강화하고 집권 공산당이 군에 대한 절대적인 리더십을 지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런 얘기고, 이와는 별도로 전 로켓군 부사령관인 우꼬화는 7월 4일 불특정 질병으로 사망했고, 이렇게 그 보도가 나왔었고요. 사망 원인 잘 모르는 그런 사망. 어, 그리고 우씨 죽음에 대한 주제는 금요일 청원까지 중국의 트위터 같은 웨이보에서 거의 1,8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자연사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PLA 인민해방군의 약자를 서구 언론에서는 이렇게 약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2015년에 설립되었고 전면적인 군사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미사일에 대한 책임을 할당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긴 모양이나 앞모양은 좀 틀리지만은 이것도 뇌물 조사 중이라면 혹시 북한한테 뇌물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왜 그러냐? 북한도 기술 탈취를 중국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우리나라 거 많이 그 탈취를 아까 그 뭐 그거 리퍼인가요? 아니 뭐 이런 무인 정찰기 이런 거 드론 그런 거가 왜 연상이 되냐 하면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뉴스에 북정찰청국 동원해 국내 태양광 설비 밀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밀수 사건에 2015년에 쭉 이렇게 서부터 나왔는데 결국 늦게나마 검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까지 북한이 그렇게 한국의 어떤 그 제품 기술을 베껴가려고 그렇게 밀수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태양광도 이럴 경우인데 군 긴사 비밀이라든지 아까 글로벌 호크라고 그런 데면은 그런 거에 대한 유사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내에 엄청 많은 스파이들이 존재할 거다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윤 정권 하에서 이 간첩 색출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겠냐, 제거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북한한테 이 협조한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제거를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위기감을 더 느껴야 될 것 같은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태양광 설비를 밀수했다 이런 거면은 다른 거는 그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SK 에코프렌트 대우건설 원전 솔루션 의기투합 원자력 플랜트 진출 본격화. 위크리크리스의 보도입니다. 윤 정부 출범 원전산업 본궤도에 소형 원전, 초소형 원전 모달 개발, 그 다음에 1, 2호기 사업 경영 기반 그룹 차원 추진하고 대우건설은 설계, 시공, 폐기물 처리, 해체 등의 원자력 솔루션 사업 확대를 하고 양사가 원자력 및 플랜트 사업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도요타 상반기 자동차 판매 세계 1위. 어쨌든 그 연결해서 그룹 전체 판매량은 세계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분기에 도요타를 앞질렀다. 뭐 상반기 께 아직 뭐 비교 데이터들이 나오질 않겠죠. 이거는 이제 판매 수량으로 통계는 나왔더라도 이익적으로는 아직 이 공시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런 게 나중에 영업이익까지 어떻게 되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왔지만 얼마나 걱정해야 합니까? 야후 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부 지역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름 미니 스파이크 같다. 스파이크 이제 반짝했다가 또 겨울철에는 추워가지고 한 군데 몰리는데 여름에도 더 왜 위험하냐 그러면은 폭염 때문에 이 냉방 시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더 걸릴 수 있다. 그지만 과거 같은 그런 증세는 아닌 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반년새 최다 60세 이상 확진자 44% 급증. 확진자 수 여기는 뭐 입원 환자 기준으로 6,400명, 7,100명이면은 입원 환자 아닌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확진자 수 보면은 5월 달에는 또 다섯째 주까지 있었던 모양이네요. 11만 9천 명이었는데 지금 7월 4째 주 25만 3,8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그 코로나 확진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독감하고 이제 병행해서 잠깐 마스크 열심히 쓰냐고 우리 또 마스크 벗으니까 독감도 들어오고 감기도 들어오고 코로나도 들어오는데 이제 그놈이나 다 증세가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다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특히 이번 여름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또 많이 걸린다니까 저도 전번에 그 기침하고 뭐 그래서 감기 기운으로라고 다녀왔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뭐 코로나 그런 식으로 진단은 안 해봤거든요. 어쨌든 뭐 약을 한 이틀치 먹으니까 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기침은 좀 지금도 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감기 기운이 아니고 다른 약 기운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면 목도 좀 잠기고 그런 게 있죠.
퓨처리즘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네요. 놀라운 속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일본. 뭐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벼랑 끝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한국, 중국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가장 최저 출산율 짊어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젊은이들은 충분히 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번식들을 안 하냐 따져 묻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뉴스에도 뭐 정서적인 거, 문화적인 면으로 접근해야지 물리적인 거로 경제적인 거로 그런 것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이상한 또 심리학 교수 이런 여교수들 또 얘기를 보도낸 적이 있는데 정서적인 것도 물리적인 것한테 서로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서 왜 생각하는지 몰라. 터닝 포인트, 일본이 현재 매년 약 450개의 시골 학교들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120만 개 이상의 소규모 기업들이 후계자가 없이 7세대 경영자들에게 꼼짝 못하고 있다. 이 7세대까지 그 가업이 내려왔다는 얘기 같아요. 심지어 야구자, 조폭 애들도 그 후계자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폭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문신 까고 문신 자랑하면서 뭐, 저 검사가 빡쳐가지고, 잡아들이고 있다는데, 그 일자리 없어서 조폭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정부는 4월에 출산율과 육아 위기를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 가족청을 출범시키기는 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이게 어디 동경의 그 건물이겠죠? 그 이 번화가.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 걷고 있는 모습이고. 신임 중국은행 중앙은행 총재 판공성. 요건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판에 실적 해가지고 2015년 중앙은행의 위안화 쇼크 절하는 환율 고정 개혁의 결과로 시장의 공황과 대량의 유출로 초래됐었는데 요때 이제 그 이 친구가 자본 통제를 부과함으로써 대응해 가지고 나중에 그 중요한 준비금을 안정시킨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러고, 두 번째 실적으로는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통제하는 캠페인의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중앙은행 60세 정도, 이건 젊었을 때 지킨 것 같아요. 중앙은행장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가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성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을 바라기 때문. 과연 그런 건지. 판이 POOC 이끌도록 선택한 것은 정치적인 경계를 넘지 않고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의 능력을 반영한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그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중앙은행의 존재 가치는 최종 물가 안정에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어떤가? 제가 이렇게 좀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판의 임무는 중국이 성장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이 나라는 디프레이션의 직전에 있으며 방대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장이 교체가 됐다. 모든 것은 인구가 줄고 최고의 무역 상대국들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서론 거를 그 결승전개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중국의 경제가 자유화되고 세계적인 연결이 깊어짐에 따라 판은 자신의 시야를 넓혔다. 2011년 그는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 사이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인 신세계 펠로우로서 하버드 케네디 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냈다. 한 학기면은 뭐 1년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어쨌든 미국 유학도 좀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한국에는 법을 지킨다는 것은 약자만 법을 지킨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물음표로 했고, G8에 G8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G8에 가입을 고집하는 이유도 뭐 이런 식으로 신시얼이라고 그 SPA라는 그 일간지가 있는 모양인데, 한국에서는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선은 차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겠다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으면 인간관계의 적절한 거리감, 선을 딛고 깊이 관여하기도 말한다. 참 AI 좀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거 그 저기 네이버에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뿌리를 내렸다. 준법 정신이 약함에 있어 많은 국민 언론이 G8이 된다고 고집하고 있음에도 연결 된다고 하나 그것은 왠지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한국에서는 법은 권력자가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히로시마 G7 회의를 거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커졌다. 한국이 G8에 가입될 수 없는 것은 일본 탓일까? 한국의 G8 가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뭐 해서 이런저런 거를 상당히 긴 장문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과 한국의 언론 보도의 골이 해결되지 않은 채 원래 일본과 한국의 여론 언론 보도에는 상당히 골이 있지만 G7 정상회담 기간 중은 그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확산된 것 같다. 보도하는 자세들이 틀린 거죠. 그래서 G8이 되면 규칙을 따르는 측에서는 만드는 게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차등적인 차별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 한국 언론 중에서 유독 5월 19일 매일경제지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G8이 되면 규칙을 따르는 측에서 규칙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거요. 관전 민비와 쓰지 않을 뿐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네요. 준법 중심이 약한 한국인.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가? 나는 그런가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풀었고, 별로 효과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해 폭력으로 탄핵시킨 뒤에 더욱 강해졌다.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고 나발이고 힘으로 밀어비추면 된다. 이런 거고요. 관전민비라는 생각은 오히려 좌파가 강한 것 같다. 특히 여기 좌파는 리버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한 것이 특징으로 이는 좌파가 실패자 이던 군사 정권의 시대 정해진 적은 없지만 대충 노태우 정권까지 실패자들이 불법적인 데모 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상을 넓혔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좌파는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와 사이가 좋다. 좌파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경찰도 시민단체의 불법 시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때 문정권 때 해가지고 기고만장들 해가지고 툭 하면은 뭐 집회의 자유 뭐 해가지고 시민 살림이나 어떤 서울의 어떤 질서 이런 거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구성했다는 신시어리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 오해가 없도록 자세하게 설명이 있는데요. 1970년생이네요. 한국 태생, 한국에서 자란 토종 한국인이다. 치과 의원을 휴업하고 2017년범 일본으로 이주했고 2023년에 아예 귀화 이민을 했네요. 어머니로부터 한일 병합 시절 배운 일본어를 배웠고, 어머니가 이제 일제시대에 있으니까 일본어 잘했겠죠. 어려서부터 일본 잡지나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에 익숙했다. 우리 자식 새끼들도 일본 만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들 슬럼덩크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 지상파 방송을 녹화한 비디오 등에서 일본의 모습을 알고 일본 뭐고 서적에서도 한국에서 적대시하고 있는 일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라라고 자기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일 감정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3년생이면 그래도 이제 아니 70년생이면은 지금 2023년이니까 한 50대 중반 이제 돼가려고 하는 사람이군요. 이상 7월 29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겠습니다.